외롭다는 감정,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좁은 자취방에서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어두컴컴한 길을 혼자 걸어갈 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리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 대행 알바가 등장하고 일부러 교도소에 수감되고자 하는 독거노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외로움을 내면적 상태인 동시에 실존적 상태로 정의합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배제된 느낌까지 포함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 사회적으로까지 지닐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타자를 노골적으로 배제하여 문제시되는 포퓰리즘이 외로움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은 알고 계셨나요? 사회 구성원들과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은 포퓰리스트들의 가장 이상적인 먹잇감입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는 외로웠던 백인 노동자 계층을 포섭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반목을 조장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점차 분열되어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움 자체가 사회 문제로서 지니는 중대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외로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로움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스마트폰 사용과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신은 우리가 전자기기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지로 구분됩니다. 인류사를 통틀어 지금의 우리가 가장 많이 핸드폰과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시적 연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소통하는 매 순간, 심지어 우리가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실제로 함께 있지 못하면서 우리가 더 큰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줄 일상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우리를 산만하게 하여 우리의 공감 능력을 퇴화시킵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소통 방식은 정서적인 연결을 돕기는커녕 대화의 질, 궁극적으로 관계의 질을 해치는 심각한 결점을 지닌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스크린이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적극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이런 방식의 선도자들은 다름 아닌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입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는 더 나은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기를 때 가난한 가정의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은 저하되는 이 상황이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혹시 포모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작가는 이 현상을 봄프라고 부릅니다. 일상적인 소셜미디어 경험도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하면서 현 시대의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소셜미디어의 기능들은 우리가 새로운 글을 게시하고 나서 남들에게 반응을 얻었는지 여과 없이 공개합니다. 이는 단지 본인이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거절당했다는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인정을 갈망하게 하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온라인에서 숨기게 만듭니다. 자신의 진짜 자아보다 디지털 자아를 선호하여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을 성형외과에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소셜미디어는 소외감을 기반으로 우리가 봄프를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적대적 건축물입니다. 우리의 도시는 갈수록 일명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몰아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적대적 환경의 대가는 단순히 노숙자들을 벤치에서 몰아내는 행동처럼 이미 주변화된 집단이 느끼는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노숙을 막았던 바로 그 벤치에서 더 이상 친구와 담소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대적인 건축물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마을을 지킨다는 도덕적으로 의문이 드는 취지로 우리가 사회 공동의 공간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놀이터 등 아파트의 부속 편의시설을 저소득층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부유층은 스스로를 대중에서 분리하기 위해 할증료를 지불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명시적으로 단속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자꾸 공동체 구성원을 분리하려 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 계층의 고립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21세기의 일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메일로 더 빠르게 소통하고 칸막이 없이 탁 트인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모습?
혹은 출근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재택근무를 하는 모습? 현대 노동의 여러 모습은 사람들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메일을 통해 빠르게 회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지만 주말마다 업무 이메일에 시달리느라 가족과 여행을 가지 못합니다. 칸나기가 없는 사무실은 직원들 고유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숨게 하고 사람들은 동료들과의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대신 침묵한 채 일만 합니다. 직장 안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은 작업을 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몰입도와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받는데 외로움은 이 몰입도와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연구들은 외로운 직원은 작업장 안에서 좋은 효율을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작업장은 생산성이 낮습니다. 동료들과의 소통 없이 자신의 일상적 공간에서 노동해야 하는 재택근무 역시 고립감을 유발합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자인 스탠퍼드대 교수 니콜라스 블룸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구글의 인사책임자를 지낸 라즐로 복은 재택근무의 최적 시간은 주당 1.5일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 2년간 줌을 통해 교수님, 학우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듣고 회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줌만을 통해서 학우들과 대화하며 친밀감을 쌓고 내가 정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나요? 한편 이제 사람들은 일터 안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알고리즘과 UAM 기법을 통해 모두 데이터화되어 경영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에도 점차 수긍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창고에서 구매한 물건을 찾아 운반하는 피커에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팔목 밴드를 차게 합니다. 밴드는 운반 속도는 물론 화장실을 가는 시간, 심지어 가려운 곳을 긁으려고 잠시 멈춘 시간까지 모두 체크합니다. 그러나 밴드는 지금 피커들이 체력적으로 얼마나 지친 상태인지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지친 피커들의 밴드 위에는 관리자가 책상에서 대충 타이핑해 넣은 문구가 뜹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작업률이 감소했습니다. 속도를 높여주세요. 심지어는 고용주의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앱으로 직원의 사생활인 운동량과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운동량이 적으면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 감시 자본주의. 주창자 쇼샤나에 따르면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일터에서 항상 감시당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결과를 추론해내는지 모르며 결국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거대한 정보와 권력의 비대칭성과 동시에 근본적인 소외를 낳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주변을 더 경계하고 자신을 검열하고 감추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외로워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었다고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 콜 하나, 알림 하나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긱 이코노미 노동자의 경우 더 심각해집니다. 긱 이코노미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더욱 주목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고립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터에도 있지 못할 때 느끼는 고립감은 일터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동화로 사라진 일자리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비숙련직뿐만 아니라 전문직, 특히 법률, 의료, 금융 분야, 심지어는 종교계 역시 점차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기나 인공지능 기기에 밀려 스스로가 사실상 한물간 존재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리고 일부는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훨씬 높은 임금과 명예를 누리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얼마나 큰 단절감을 느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외로운 사람들은 포퓰리스트의 가장 좋은 타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마시모 아넬리에 따르면 자동화 노출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수주의적인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따라서 이 사회 체제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
결과적으로 외롭고 고립된 사람을 양산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사람들은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서로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 세계가 이미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계를 지금보다도 더 분열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커지자 기업들이 외로움이라는 빈틈을 채우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면대면 접촉을 원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되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이런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 기업들은 단체 수업을 하는 헬스클럽, 노년층을 상대로 하는 콜라텍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공유주거 공간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은 기존의 공동체를 불리거나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하는 것보다 공동체 그 자체를 상품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업적 공유주거 공간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미국, 아시아 등 많은 나라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 공간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만약 기업이 내세우는 공동체가 단순히 상품화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면 여기서의 공동체는 살충제 겉면에 표시된 친환경이라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작가가 책 중 소개한 외로운 사회를 위한 대안들입니다. 우선 새로 등장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새로운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점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평가 구조의 감사와 잠재적인 편견 요소의 수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부당한 평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알고리즘의 토대가 되는 자료 수집 방식, 알고리즘 코드를 분석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을 투명화하여 문제를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정부는 디지털 추적 기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종속된 노동자가 정직원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는 자동화가 초래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직까지는 인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업에서 자동화에 투자할 시 받을 공제 세액을 제한하거나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로봇에 근로소득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에듀와르드 보럴가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라고 평가한 한국은 2018년 자동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감축하여 사실상 최초로 로봇세를 부과했습니다. 저자는 자동화로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재훈련하는 비용을 고용주에게 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자동화로 인한 실업 문제에 대응할 때 우리 사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운사이징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위험한 외로움보다 경제 성장을 계속 우위에 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작가는 노동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수뿐만 아니라 지위, 의미, 동료애 그리고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 도시는 적대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마을 상점들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도시 루셀라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셀라러는 2015년 공실 상점세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임대료를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실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루셀라러 시정부는 시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구역에서는 소매점의 신규 등록을 거부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도심지 바깥에 대형 할인 매장이나 대형 슈퍼가 개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을이 생동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물리적으로 교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마을 상점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유 공간입니다. 현재 많은 공동체 사업에는 공동체세를 내야 한다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나이, 민족, 젠더,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가 접근 가능한 공동체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장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전의 활기를 되살려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공유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쉐어 NYC라는 주택 보급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소득 계층의 가구가 모여 살도록 추진 중입니다. 임대료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값비싼 가격표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소셜미디어가 불러온 외로움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디지털 없는 날 마련, 앱 삭제, 스마트폰 처분 후 라이트폰 구입 등을 예시 방안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담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포장지에 경고 문구 삽입을 의무화한 것처럼 앱을 열 때마다 경고 메시지를 띄우거나 스마트폰 포장에 뇌가 뒤죽박죽된 이미지를 추가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해서는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때 중독성의 여부는 해당 플랫폼 기업이 직접 증명하도록 하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유해 콘텐츠 검열을 오롯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존하기보다 총 결산액에 영향을 줄 정도의 벌금처럼 거대 기술 기업의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덧붙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는 브랜드 기업의 압력을 가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기업으로 하여금 소셜미디어 기업의 혐오와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요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결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가는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 사람들 간의 유대감은 왜 강할까요?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들의 의지하에 반복되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공동 공간을 이끌 지도부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또한 우리 마음가짐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여유를 갖고 걸음을 멈추어 더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중 가장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고립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감되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국의 경제학자인 저자 노리나 허츠는 이 책에서 주로 서구권의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 역시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아까 살펴보았던 긱 이코노미 산업은 한국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긱 노동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 되고 늘 별점으로 평가받습니다. 타인이 우리를 사람이 아닌 점수로 간주하고 숫자 하나만으로 우리가 축약된다고 느끼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대신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긱 노동의 특성상 매겨진 평점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지만 맥락이 생략되어 있어 순수하게 노동자의 서비스만을 평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부당한 평점이라도 노동자는 이에 항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매우 힘든 노동 조건에 놓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총 3배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많은 노동자들이 긱 노동을 선택하고 때로는 긱 노동으로 내몰리게 될 상황에서 긱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외로움과 함께 발전해온 트렌드인 먹방입니다. 먹방은 외국 언론에서 음식 관음증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먹방 유행은 혼밥 문화와 결합하여 확산되었는데요. 사람들은 혼밥 중 먹방을 시청하고 먹방의 후원 시스템이나 채팅창과 같은 가상 공동체를 통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혼밥으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 허기를 해소합니다.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41%, 총 973만 가구이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먹방의 인기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먹방이 주는 위로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점, 현실 관계에 비해 정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어 상품화된 관계가 더 선호될 수도 있다는 점은
먹방과 같은 정서적 마케팅의 확산을 회의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외로움을 어떻게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 그로부터 파생된 외로움의 경제, 고립의 시대 작가가 주장한 외로움의 해결 방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외로움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모습들 중 일부, 긱 이코노미와 먹방도 다뤄보았습니다. 혹시 외로움을 단순 개인의 감정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영상을 다 보신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외로움이 우리가 이제껏 인지하지 못한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라고 느껴지시나요?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쉬웠던 적은 없지만 이 시대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로운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점차 비인간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저자는 외로운 세기의 해독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있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